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8강이 되겠습니다. 38강. 자, 오늘 제 38강인데요. 이제 특수한 경매가 나오죠. 여기 이제 뭐 유치권, 또 권리질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물권에는 말이죠. 물권법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겠고요. 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민사집행법에도 나오지만 민법에도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특수한 경매를 하기 전에 제 38강인데요. 민법의 체계를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민법의 체계. 제가 민법 여러분 그 대학의 법학과에 가가지고 민법을 법을 4년 동안 공부하지만 그래도 민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민법이 한 50% 차지하고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도 사법연수원에서 민법이 중요한 게 한 70%가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모든 법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민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행정법도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법이 만들어졌지요. 여러분 민법이라는 게 뭡니까? 민법, 백성민자, 법법. 백성들을 위한 법이지요. 그렇죠? 백성들을 우리 개인과 개인을 뭐라고 합니까?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법률용어로.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마찰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민,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러한 필요한 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민법, 백성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법인데 우리나라 민법은요 195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을 시행했죠. 그러면 58년도 제정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주로 이제 일본 민법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을 사용했지만 그러면 일본은 어느 민법이냐? 독일 민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민법은 독일 민법에다가 일본 민법이 합쳐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은요. 조문이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조문이 가장 많은 게 민법이죠. 민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민법이 조문이 1118조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이 선진국의 나라들의 민법은 영미계라든가 대륙계 이런 그 선진국의 민법들은 조문이 2000조가 넘어갑니다. 2500조, 3000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법 중에 제일로 조문도 많은 게 이제 민법인데 이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1편부터 5편까지 나눠지죠. 1편은 민법의 총칙입니다. 그리고 2편은 민법의 물권법입니다. 물건에 관련된 거. 그리고 3편은 채권법입니다. 채권법. 그리고 4편은 신조법입니다. 그리고 5편은 상소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2편하고 3편은요, 이 물건에 관련된 법과 채권에 관련된 법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산행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재산행위. 재산행위에 대한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묶어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재산법 이런 말을 쓰고요. 4편하고 5편 이 친족하고 상속은 신분행위입니다. 이게 신분행위.
신분행위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 두 법을 합쳐서 가족법 이런 말을 씁니다. 가족법. 결과적으로 민법은 크게 세 파트가 있네요. 총칙 파트가 있고, 그리고 재산행위에 관련된 게 있고, 신분행위에 관련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법고시라든가 또는 행정고시 또는 뭐 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또 뭐 감정평가사, 또 공인 중개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렇게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을 보는 데는 1차 시험에 민법이 안 들어가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되겠고요. 근데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민총이 좀 많이 나오죠. 물권법도 일부 나오고 뭐 채권법도 일부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5파트인데 사법고시 시험은 다 나오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총칙이라든가 물권법, 채권법 뭐 이 정도 법까지 나오는데, 총칙에서도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시험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총칙은요 1조부터 184조까지가 나와 있는 게 총칙입니다. 1조부터 184조까지가 있는 게 총칙인데, 이 공부하다 보면 민법이 어렵다는 것이 총칙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휘말립니다. 총칙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법률행위에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민법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는 시간인데요. 자, 총칙이 왜 어려우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 민법이에요. 이 독일 민법, 독일 학자들이 말이죠, 이 총칙을 만들 때 좀 어렵고 고상하고 좀 우아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민법 총칙인데, 상당히 민법 총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시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봤는데요. 요즘에 있는 젊은 분들도 이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 물권법에도 총칙편이 있어요. 채권편에도 총칙이 있고요. 친족과 상속에도 다 총칙이 있고, 그리고 각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채권법에도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족법에도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는데, 이렇게 총칙과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려면 나중에 이 물권, 채권, 이 친족을 좀 알면은 이 총칙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총칙부터 공부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자,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기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칙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1장이 나오죠. 1장. 자, 총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역시 1장에는 뭐가 나오냐, 그 민법의 총칙에 통칙이란 통칙이 나오는데, 이 통칙에는 제1조, 제2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1조, 민법 제1조는 말이죠, 민사에 관련된 것은 법률 규정이 없으면 법률 규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무슨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님이 법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 법률 규정으로 하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것이 이제 민법 제1조에 나오는 것이죠. 제2조는 모든 민사에 관련된 것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제2조가 신의성실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게 뭡니까? 법이 주는 힘이 권리입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그런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권리 의무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권리라는 건 법이 주는 힘인데 권리는 타인으로 누구에게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것들이 민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통칙이 되겠고요. 제2장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 사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가? 권리 능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뭡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다 뭐가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어야만이 행위 능력이 있는 거지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제3장은 법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법인 주식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느냐 법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4장은 물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물건 어떠한 물건이 있느냐 물건. 5장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공부하고 6장은 기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6장은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7장은 소멸시효를 공부합니다. 소멸시효. 그러면 여러분 이 민법 구성을 잘 보세요. 총칙이 184조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2장은 우리 자연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3장은 법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장과 3장은 사람과 법인에 대해서는 뭐를 말하는 거냐? 권리 주체를 말하는 거죠. 권리 주체는 누구냐? 사람과 법인입니다. 4장은 물건인데 바로 뭐냐? 권리 객체. 권리 객체는 뭐냐? 물건이죠. 물건. 이 물건에는 뭐가 있나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면서 재산행위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도 사고 돈도 벌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살다 보면 친구 옷도 빌릴 수도 있고 친구의 자전거도 빌렸을 수도 있고 집이 없으면 남의 집을 매월 차임을 집세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재산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게 이제 바로 뭐냐? 물건이죠. 물건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권리 객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사고 팔라는 어떤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 계약을 하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 계약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법률 행위.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거 남한테 받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런 소멸시효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일정 소멸시효라는 게 뭐예요? 어떤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민법 총칙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바로 독일 학자들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렇게 우아하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민법 전체를 한번 제가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는 체계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편이 되겠고요. 2편은 물권법인데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여러분, 물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재산행위, 많은 재산을 탐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파도 더 큰 평수, 자동차도 더 큰 자동차, 고급차를 타기 원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재산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재산행위는 머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물건을 사지요. 그렇죠? 좋은 물건. 그래서 물권법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네, 소유권.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상에 갑부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1번, 등기부 쪽은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매매. 여러분 돈 주고 샀으니까 매매해가지고 권리자는 소유자 해가지고 여러분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권리자, 소유자는 뭐 김동수 이렇게 돼 있겠죠. 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는 살 수 있고 그것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권리가 있는 것이 진정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단, 이 소유권도 물권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물권은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 있고 또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절대권이 있고 그리고 이 소유권은 양도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 바로 이걸 제가 가지고 있죠. 소유권도 되겠지만 내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권이 진정한 여러분 꼭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꼭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서울에 사는 갑인데 부산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소유권은 내 거지만 절대권이지요. 그러나 그 집을 남에게 임대했다면, 을한테 임대했다면, 갑이니까 을이라고 합시다. 을에게 임대했다면 그 을이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 을이 바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내가 있지만 그러면 꼭 소유권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거를 지배하고 있어야만이 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장부의 소유권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은 을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을이 지금 그걸 뭐 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바로 점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사용가치. 교환가치가, 그러면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뭐냐? 교환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것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고요. 약정담보물권이고 좀 용어가 어렵네요. 그리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법정담보물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특수 경매에서 다시 강의를 하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스케치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인데요. 8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게 있고요. 채권법에는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채권의 반대는 뭡니까? 채무지요. 채권을 행위를 하면은 상대편은 채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를 받는다는 거지요. 채권, 채무. 채권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권리자는 또 의무가 있고 결과적으로 갑과 을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이 채권법에는 주로 계약법이 많이 나옵니다. 채권법에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각 칙에는 뭐가 있느냐? 계약법에 14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죠? 살아생일 아버지가 증여할 때는 증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행위, 매매, 교환, 증여, 또 도급, 현상광고, 위임, 고용계약,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뭐 해가지고 이런 그 채권법의 계약법에는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재산행위는 물건에 대한 권리와 채권,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채권법, 계약법에는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2편하고 3편 물건하고 채권은 다 뭐야? 재산행위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재산행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신분행위를 맺고 삽니다. 4편에는 친족법입니다. 친족법. 친족법. 여러분, 친족에, 뭡니까? 물권법은요, 몇 조부터 나가느냐? 185조부터 372조까지가 물권법이 되겠고요. 채권법은 373조부터 766조까지가 되겠고, 친족법은 767조부터 996조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속법은 997조부터 1118조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4편의 친족법, 여러분 767조가 뭐냐면 친족의 정의가 나옵니다. 친족의 정의. 친족의 정의. 여러분 친족의 정의라는 건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 그리고 혈족, 그리고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쪽의 팔촌인의 혈족이라고 보고요.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쪽의 배우자의 사촌인애가 바로 인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인척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요, 친족을 맺고 산다고요.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지요.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성년이 됩니다. 그렇죠? 성년은 투표권도 있고요. 또 부모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는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결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년은 만 19세지만 18세 이상만 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약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민법 800조에 보면은 뭐 있느냐? 약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약혼의 자유. 성년은 약혼할 수가 있어요. 성년에 따른 자는 자유로 뭐 할 수 있다?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법의 혼인의 정령은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잖아요. 뭐에?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결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 성년으로 의지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뭐에 나온다? 친족법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친족법. 그래 여러분, 우리가 친족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손자가 생기고 외손자가 생깁니다. 즉 바로 친족법이라는 것은 번식이죠. 자녀를 번식한다, 종족을 번식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합니까? 상속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겁니다. 상속. 그럼 사망이 뭐냐 이 말이죠. 사망은 심장 박동이 정지될 때 우리는 사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을 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상속. 그러면 그런 상에 관련된 법, 상속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1조부터 1118조까지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 재산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물건 때문에 분쟁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 재산행위는 돈에 관련된 것이고, 신부행위는 바로 성에 관련된 겁니다. 성에. 그죠? 남자면 일정한 정년기가 되면은 배우자를 찾고,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종족을 번식하게 되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낳게 되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병들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다. 바로 유언을 남기면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도 상속법에 나옵니다. 유언의 종류에도 다 가지가 있어요. 뭐 자필 유언도 있고, 녹취에 의한 유언도 있고, 공증에 의한 유언도 있고, 이렇게 유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필 유언할 때는요, 반드시 성명과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자필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초에 그런 자필 유언의 주소를 기재하자 가지고 패소한 그러한 유언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대법원 판례도 한번 기회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민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법 826조에는 말이죠, 826조에는 뭐도 있느냐? 부부간의 의무도 있어요. 부부간의 의무. 부부간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서로 부부간에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민법 827조에는 부부간에는 뭐가 있느냐? 부부간에는 가사대리권이 있습니다. 가사대리권. 부부간에는 가사대리권이 있다. 바로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뭐 할 수 있다? 대리권이 있다. 엄마가 직장 가면 아빠가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가사 대리권도 부부간에는 있다. 이것이 민법 827조에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살다 보면 뭡니까? 이혼도 할 수 있잖아요. 협의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이 민법 834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민법 839조에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겠죠.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정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해서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 분할 청구하게 되면 법원 판사가 남편 가지고 있던 재산 일부를 부인에게 줘라. 우리나라는 보통 50%가 인정되고 있지요.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인의 기여도가 있을 겁니다. 기여도가 있어요. 이런 기여도에 따라서 남편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민법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법은 5편으로 되어 있다. 총칙이 있고, 2편 물건에 대한 것이고, 3편은 채권에 관련된 법이다. 채권. 그리고 여기 채권법에는 계약법이 있어요. 14가지 계약이 있다고요. 뭐 매매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들어보셨죠? 임대차 계약.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빌려주는 거 있잖아.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야, 친구야, 나 자전거 좀 빌려줘. 그러면 보통 사용대차는 무상이 많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오는 거니까 빌려 쓰고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빌릴 때는 기름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쓴 것만큼 기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도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친구한테 돈을 빌려왔으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법에 나온다. 그리고 신족법, 상속법 이런 것들이 바로 민법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성과 관련된 거지요. 머니, 돈과 관련된 거, 성. 이거는 배우자를 찾으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섹스하고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넓은 의미 봐서 물권하고 채권은 재산에 관련된 법이니까 재산법이다. 그리고 친족과 상속은 패밀리, 가족에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가족법에는 이제 친족 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혈족, 인척, 친족의 범위, 뭐 사망, 유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법은 백성민자. 우리 국민들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아일 때부터 태아도 하나 인격체거든요. 태아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우리는 이런 민법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그 법률 행위를 하는데 하자가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민법 110조인가요? 110조는 이런 게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할 수 있다. 민법 110조. 민법 110조가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민법의 그 총론에 보면 법률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건,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여러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인.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결과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보세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이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법률 효과지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법 110조에 나오는데 이렇게 항상 민법은요. 법률 행위는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입니다. 바로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원인입니다. 효과가 하는 건 뭐예요? 효과, 결과입니다. 결과. 뭐뭐하면 뭐뭐한다. 뭐뭐하면 법률 요건. 뭐뭐한다. 법률 효과. 그래서 항상 민법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요건과 효과입니다. 요건과 효과. 어떤 요건이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민법 그림을 그리셨나요? 민법은 우리 국민들이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재산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일정한 성년이 되면 보호자를 만나서 신분을 맺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또 손자 손녀도 보고 그리고 병들면 세상을 떠나는구나.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민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인 법률 관계를 맺기 때문에 민법은 사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입니다. 여러분, 민법에는 임대차도 있어요. 그러나 민법에 나온 임대차보다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거지요. 이때 민법은 일반법인데 또 특별법이 있다면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다면 바로 특별법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지만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민법 체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여러분 어려움 많이 느끼셨죠? 그래도 들어봤다는데 의의가 있고 민법 이 체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